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4월이네요. 네, 너무 빨라요. 그렇죠. 올해가 거의 100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는 카운트를 안 해봤네요. 하루하루 안 세십니까? 네. 아니, 하루하루 세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하루 매월. 네. 이 카운트의 그 목표일 그 데드라인은 언젠가요? 그게 벌써 넘어선 지 오래돼서 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약간 박알라딘님이 이렇게 날짜 세는 걸 보면 약간 저는 이렇게 왜 우주에서 네.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향해 가다가 이제 D 플러스 1234일 약간 이렇게 해서 표류하고 있는 약간 우주선의 감성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날짜는 가고 있고 보통 이제 사람이 날짜를 센다는 거는 어느 D 마이너스 며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히 우리가 날짜를 세는 방식이 연말을 향해 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벌써 이렇게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방향성도 목적성도 없습니다. 네. 표류 중.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표류하는 느낌. 네. 그러나 세고 있어요. 지금 134개월째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 회사 43개월을 더하면 오래 일했네요. 177개월.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히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지난 81회 내로남불편 네.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지식을 잇는 사람들 님이신데요. 저희 그 논의 재미나게 들어주셨다고 하시면서 요 범주가 어떤 신념에 따른 확증 편향의 문제라든지 소속 집단 환경에 따른 극단성 가속화라든지 자기 가치관에 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의 부재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다뤄줬으면 좋았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면 어떤 인간 본성적인 측면으로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사회나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그렇죠. 만들어내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최근에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조류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인간관의 재창조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과거의 세팅으로는 그렇죠. 이 세계가 유지가 도저히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근데 뭔가 이거를 다시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나오는 그 인간 본성에 관련된 책들은 대체로 경향성이 아마 어떤 희망을 담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선함 이런 걸 얘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스티븐 핑커의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맞죠? 천한 천사? 천사 맞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 1,400쪽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온갖 통계 자료로 그래서 천사인가? 갑자기 의지가 확 꺾였어요 방금. 네, 온갖 통계 자료로 이제 인간의 폭력성이 그간 줄어왔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책이 있고 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도 그런 맥락이 있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여러 종들과 같이 존재하다가 어쨌든 유일하게 지금 지구에서 이만큼 살아남은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없는 걸 만들어내서 그쵸.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협동이랑 사실 멀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최근에 휴먼카인드라고 네덜란드 칼럼니스트가 쓴 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번역이 됐고요.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휴먼카인드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맨카인드를
변용한 말인데 이제 맨이 남성만 수식하니까 네. 그걸 휴먼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책의 기본적인 주장도 이제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카인드를 붙여서 휴먼 카인드라는 조어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우리가 인간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현실과 달리 혹은 현실의 일부분만 굉장히 극대화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사례들이 엄청 나와요. 예를 들면 미국 남북 전쟁 때 그 참여했던 군사들의 네. 총을 보면 발사가 안 된 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에는 장전을 원래 한 번만 하고 쏴야 되거든요. 근데 장전이 막 20발씩 돼 있어요. 왜 그랬냐? 장전을 하는 척하면 총을 안 쏴도 되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그런 사례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걸 드러내는 많은 심리 실험들. 대표적인 게 그 왜 스탠퍼드 대학의 그 교도소 네. 실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 당시 실험이 어떻게 세팅됐는지를 막 조사해 보니까 그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하고는 이 실험을 세팅한 연구자들하고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확 그렇게 내가 전환되진 않는데 판단 불가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진짜. 뭐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까? 도입부부터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거든요. 도입부에 파리대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책을 따로 우리가 다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근래 읽은 책 중에 너무 인상 깊어서 왜 파리대왕이 그 아이들이 무인도에 우연히 이렇게 남게 돼서 서로 결국에는 갈등을 벌이다가 죽이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을까 하고 막 전 세계의 자료를 막 뒤져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실제로 그런 섬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사례를 찾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년 넘게 거기에 따로 있었는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 활기차게 모두가 너무 즐겁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을 얘기하면서 그 파리대왕을 썼던 그 골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듣고 나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어떤 장면들이 필요했고 또 그 윌리엄 골딩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던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펼쳐주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좀 별로 희망이 많이 없고 좀 우울하고 이랬던 상황에 약간의 반등을 전해줬던 그런 책이라서 근황 토크 삼아 길게 아니 근황 토크를 책으로 하는 사람이 참 흔치 않은데. 저는 저 책을 읽진 않았지만 네.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그 마음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불확실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잔인해라던가 사실 사람은 본성 중에 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도 네.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요소가 어떤 요소가 갖춰지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테 이제 뭐 본성보다는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왜 이건 제 근황 삼아 얘기하면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가진 책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주제책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주제로 다뤘던 행동영재학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닿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랜만에 또 성선설 성학설 성무선학설 나오나요 이거? 어머 교과서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 표가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죠. 네네네. 뭐 공자, 순자, 뭐 루소, 로크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좋습니다. 조만간 한번 주제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이거 저희가 매번 황주부님 목소리로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녹음을 해놨다가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한 단어로 하면 공부고요. 네. 저희가 정한 주제는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요즘에도 이런 말 쓸까요? 저희 때만 해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수능 만점자들 네. 인터뷰를 하면 꼭 나오는 맞아요. 약간 음. 그 얘기여서 저희는 이걸 되게 개그 코드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요즘은 EBS. 아, 그치. 예, 맞아요. 교과서가 아니라 EBS. 네. 수능 EBS 연계율이 막 어쩌고 중심으로, 뭐 이러면서 예, 많이 EBS를 봤고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래서 오늘 네.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수기를 가져오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떤 책들을 가져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황주부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아, 예. 제가 가져온 책은요. 그러니까 조지 스웨인이라고 하는 네. 하버드와 MIT에서 맞나요?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버드에서 하고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그 조지 스웨인이라는 교수가 쓴 공부책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공부책인 거죠. 원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본은 공부책이고 음. 원제는 How to Study예요. 아니 뭐 언제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뭐. 근데 제가 이 책을 골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부에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음. 공부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공부가 좀 재밌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는가에 저 개인적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목록도 뭐 완벽한 공부책이니 막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원제가 How to Study인데 옆에 1917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917년에 출간이 돼서 한국까지 건너와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선생님은 공부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래서 많은 책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가장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문도 네. 한 100여 쪽? 네, 책도 150쪽이에요. 네. 네.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썼던 카피가 이거 팔려고 썼네요. 하버드 교수가 알려주는 공부의 원천 기술. 원천 기술. 그때 뭐 원천 기술이 뭔가 유행했나 보죠? 단어가? 2014년 네, 초네요. 네. 2014년. 네. 원천 기술이 뭐였지? 원천 기술은 사실 황우석 박사 사태 때 처음 나왔는데 그때 난자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원천 기술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이 책 제 기억에는 네네. 뭔가 독특하거나 네.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럴 법한 네. 정확한 얘기들이 네. 간명하게 기술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1번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장이. 네네. 첫 장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요새 이제 공부법 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 되게 몰입하게 되고 태도를 이야기하면 태도가 아니라 동기를 얘기해요. 동기가 있으면 그렇죠. 무조건 네네. 네.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네가 부정적인 인간이 되면 안 돼. 어떻게든 너는 긍정성을 가져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공부법 책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라. 딱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너무 빨리 이걸 그러니까 내가 마치 비어있는 통이고 이 통 안에 지식을 꽉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충분히 판단하고 사유할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네. 내가 주체로서? 네네네. 근데 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되게 공부에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법편으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이라든가 요약하자면이라든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딱 멈추라고 얘기해요. 멈춘 다음에 내가 그 결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이 저자의 결론과 맞춰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자와 내가 같으면 그래 내가 잘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자의 결론이 나와 다르면 왜 다르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상상한 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용기와 그다음에 내가 지식을 우리가 이제 채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에 도취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자만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의 겸손함. 이게 학문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흔한 말 같지만 진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너무 잊기 쉬운 그런 너무 중요한 태도. 이런 얘기들이 주옥과 같이 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맞아요. 이 책의 핵심 키워드가 네. 나중에 뒷부분의 자주성. 네네 맞아요. 결국 자립하는 공부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근래 이제 자주성과 공부를 연결지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자기주도 학습.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네. 동기부여하고 성취 네, 달성의 맞아요. 틀 안에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할 때 늘 자기를 지우는 게 되게 습관화되잖아요. 기본 그쵸. 세팅이. 왜냐하면 정답은 이미 바깥에 있고 그렇죠. 나는 그 정답에 빨리 닿는 정확하게 닿는 이 방법을 습득하는 존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면 틀려.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패턴대로 딱 이 문제를 보면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되고 그래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지우는 연습을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실 공부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이제 이분이 성공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공 모델이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면 딱 어떤 직업에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 그다음에 뭘로는 어떤 거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본인의 이제 이런 육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모든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이 깨닫게 해줘야 한다. 기계공 또는 점원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능한 변호사나 의사 또는 공학자로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잘 맞는 적성이 있으며 그 일을 할 때 적절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삶의 행복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에게 잘 맞지도 않는 환경에 학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제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선생이라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 있고요. 참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살짝 제가 요즘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글쓰기에도 되게 유용한 길잡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챕터들을 염두에 두면 내가 글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체계성 같은 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아까 1917년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100년 전의 하버드 대학의 고민도 네. 오늘날의 이제 한국 사회 교육에 대한 고민과 맞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하네요.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좀 그런 얘기도 해볼까요? 각자 좀 공부를 어떻게 하는 타입이셨어요? 어렸을 때요? 아니면 지금요?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는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겁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과목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흥미가 있으면 이게 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냥 기억이라는 게 머리에 저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롯이 들어와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좋아하는 과목이 정말 과목의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네. 후자가 되게 강력하게 맞아요. 작용을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네네네.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선생님이 좀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다. 이러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져 버리는 경험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제가 역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역사 시험에서 딱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통틀어서. 오. 지금도 그 답이 문과의 기억나요. 특징이죠. 역사 서사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죠. 맞아요. 김립규님은 좀 공부 스타일이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거의 싫어하진 않았는데요. 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제 성적을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그냥 이게 수업만 잘 들으면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정직한 하얀 곡선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그냥 저 되게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썽을 안 부리고 그냥 한 앞에서 세 번째 줄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는 애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고3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 이렇게 이 무슨 곡선이죠 이게? 하여튼 점점 성적이 안 좋아지는 뭐 그랬는데 정비례에서 하강하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참 죽으란 법은 없는 게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자체가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수능 시험 가끔 풀어보거든요. 네. 심심풀이로. 근데 제가 시험 쳤을 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능 시험 학력고사랑 이제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다른 이유가 요령이랑 감각이 정말 많은 걸 좌우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수능 시험을 푸는 방식도 이제 실력이 좋은 사교육 강사들이 말하자면 체계화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가장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일련의 친구들 그렇게 푸는데 그런 교육을 안 받고도 그냥 이게 사람이 네. 이게 뭔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난관에 부딪히면 나름대로의 뭔가 그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능 시험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적보다 수능 시험이 좀 올랐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저도 네. 전형적으로 그런 네. 유형의 네. 사람인데 약간 임기응변이나 그쵸. 소위 얘기하는 깜 네. 같은 게 좋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최고점 받으려면 공부도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지식의 양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 학창시절 공부 생각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곧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님이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전근을 오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근데 그분이 전근 오기 전에 학교에서도 꽤나 유명했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뭐 지금 말로 하면 폭력교사인데 발바닥을 주로 때리셨거든요. 근데 기술 시간이 됐어요. 첫 시간이. 근데 이제 그 반에서 1등,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으로 이제 1등부터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기술 그 교과서 1단원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7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가서 바로 맞았어요. 진짜요? 2등, 3등, 한 15등까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1장 연설을 하시는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잊히질 않아요. 야, 너희들 뭐 허재랑 강동이 불러다가 농구 가르친다고 니들이 다 그만큼 할 수 있냐. 스스로 각자 해야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음 시간이 됐잖아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외웠어. 1단원을 네. 정말 머릿속에 저도 지금도 몇 개, 열 가소성, 열 가연성 막 이렇게 몇 개를 외워가지고 뭐 열 가소성은 뭐뭐뭐뭐 열 가소 뭐 이렇게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한 10몇 등까지. 앞불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2단원을 좋은 선생님이네. 굉장히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 방법이었는데 지도하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데 그때가 95년도였는데 그런 시대였네요 정말. 95년도에 그랬다고요? 95년도에 저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그때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그 국어랑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약간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이미 막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데 출연하셨어. 제자가 굉장히 그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여러 번 복수의 학생들이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라디오 작가와 진행자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길래 이제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성함 말씀 안 드리고 이 선생님은 어떤 교육을 했냐면 일단 수업은 뒷전. 수업은 뒷전이고 2학년 내내 시를 400편인가? 를 외웠어요. 암송을. 암송 그 순서가 있어. 처음에 에나벨리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애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200자 원고지 이렇게 철해가지고 네. 거기다 시를 다 쓰거든요. 써가면서 외우는 거여서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 그냥 다 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한 짓이냐. 저는 그런 반감이 들었지만 사실 어느 누구보다 빨리 체제에 수긍해서 열심히 시를 외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좋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몇몇 시는 아직도 제가 외우거든요. 솔직히 제 인생에 저 같은 인간이 시를 외우는 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교양도 없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뭐 배워야 되는 국어, 뭐 문학이 뭐 얼마나 뭐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나이가 돼서도 뭔가 그리고 뭐가 좋았냐면 지나보니 진짜 교육적인 가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면 내가 몇백 편의 시를 외웠다. 뭐 얘는 400편을 외웠다. 얘는 272편을 외웠다.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네. 그게 말하자면 성공의 네. 기억, 성취의 되게 원시적인 기억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가 때려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좋았던 애들. 네. 그러니까 뭐 미니멈은 있어요. 몇 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상은 그냥 자유로 바뀌거든요. 네. 거기서 얘가 우리 반 1등이야.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동기부여인데 그거를 뭐 예전에 이제 폭력 교사들이 많아서 맞기 싫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폭력이죠. 왜냐하면 시 막 안 외워가고 못 외우면은 막 되게 모멸감을 주거든요. 선생님이 정신적인 폭력을 주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겠다. 그걸로 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아니었고 그런 선생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 성함 기억하지만 잘 살고 계시겠죠? 저희가 진짜 억하심정이 있으면 주저없이 여기서 이름을 말했겠지. 요즘에 안 그래도 지금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야, 근데 그 국어 시간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그때 이제 남중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은 꽤나 낭만적인 분이셨어요. 이광희 선생님이셨는데 94년 이제 중1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국어 교과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달의 마지막 주에는 그 교과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본인이 이제 책의 일부분을 얘기처럼 풀어주셨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대목에서 딱 중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 그 공벽한 동네에서
중학교 1학년들이 접할 수 없는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산 책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데스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 음. 물론 그 선생님은 4장에 있는 짝짓기 장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줬죠. 그렇죠.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책을 산 거를 워낙 많이 봐서 그 부분 막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장길산도 기억이 나요. 그 막 장길산 초반에 1권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묘과의 그런 로맨스까지 얘기하다가 딱 중지했어요. 제가 또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장길산 이걸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버지가 당시에 그 세운상가래 종로 청계천에 가면 그런 책들을 파는 데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판본 아마 옛날 판본인데 어쨌든 그 10권짜리 사다 주신 게 지금도 집에 있는데 정말 저에게 적지 않은 도전 의식을 일깨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묘옥이랑 다시 만나는 게 거의 8권인가 9권 한참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정말 그 당시 그 선생님 기억이 나네요. 또 문학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같이 시도 쓰고 이렇게 했던 즐거운 추억이 이광희 선생님 보고 싶네요. 지금 은퇴하셨으려나? 너무 오래전 얘기는 추억에 제가 잠깐 빠졌는데 자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제가 골라온 책은요. 네네. 엄기호 선생의 공부라는 책이에요. 근데 전 공부 얘기하면 이 책이 네. 늘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부를 이제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책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공부가 무엇인지 그걸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더 집중해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대략 무슨 얘기인지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근데 이 책에서 핵심은 공부가 이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공부도 어떤 걸 깨우치는 과정에서의 기쁨이 있죠. 그게 즐거운 일이기도 분명히 하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볼 수 있고 주변을 살펴서 사회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공부는 깨우쳐서 즐거움은 있는데 그걸 누구랑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만 계속 남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참 기억에 남는 책인데 제가 한 대목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게 이 책의 핵심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와닿았던 건데 최고가 아니라 해도 각자의 재능 역시 선물처럼 주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각자 하늘로부터 얼마나 풍성한 선물을 받았는지 비교하는 게 아니다. 관건은 그렇게 선물로 받은 재능을 각자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 선용의 정도가 탁월함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하는 탁월함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도 이게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 조건에서 원하는 능력이란 기능과 부합하지 않으면 되게 별 의미 없는 그쵸. 무쓸모한 이제 가치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선물같이 받은 능력이 거기에 부합하면 마치 부합하지 않는 다른 능력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되어 버리는 이 현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 하는 얘기인데 이 찬찬히 읽어보면 다 고개를 이제 끄덕이면서 읽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좀 어떤 물음표가 남긴 해요. 이제 그래서 나의 공부란 것이 남기는 해요. 특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공부라는 걸 붙들고 있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특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무슨 공부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뭐 의무로 내주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는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할 줄 아는 거를 더 빨리 많이 돌려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다른 걸 상상하고 탐구하고 나를 채워가는 방식의 그러니까 내 한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한계는 여기다 딱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더 빨리 많이 돌리는 방식으로만 움직이게 돼서 공부라는 걸 완전히 이꾸지내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고 나도 약간 허망함은 아닌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러니까 단절이 네.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여. 그러니까 엄기호 씨가 글을 진짜 잘 쓰잖아요. 네. 저는 사실 엄기호 씨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이전에 바로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공부 중독도 하지연 심리학자랑 네네네. 같이 대담했던.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저항의 질문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 이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그런 대목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제가 공부한다고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다가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죠.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왜 공부를 해야 하죠? 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학부모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흔히 말하는 좀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애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애들한테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애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면서 엄마가 볼 때 내 자식이 난 진보적이고 자유롭고 뭔가 대안적으로 키웠고 이 아이가 뭔가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모가 되게 다른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애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너무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성질은 막 성질대로 다 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해서 왜 이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가 지금 이 아이와 이 현실의 지형이 어떠한가 이런 걸 들여다보는 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또한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나라는 개인이 어떻게 공부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이건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이런 건데 네. 이제 공부랑 어떤 어울리는 단어를 우리가 옆에 둔다고 생각해 보면 네.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뭐 점수, 뭐 등수, 네. 뭐 막 경쟁, 뭐 이런 거가 많잖아요. 네. 뭐 멀리 가봐야 교훈, 뭐 깨달음, 뭐 성찰 이런 걸 텐데 이 책에서는 이제 공부랑 연결돼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단어들이 협력, 신뢰, 존엄, 환대, 연대 뭐 이런 말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마음가짐이 들긴 하는데 네. 이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내가 떠올렸을 때 네. 이게 공부랑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기호 씨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은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을 써요. 애들은 이 사람 책에 아무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한 애들은 대충 연령대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이제 중고등학생,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모르겠다. 근데 중학생 정도가 된다고 하면 왜 할 수가 없는 거 하니 어른들이야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른이니까. 근데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애를 키워보니 4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시키면 울어. 근데 하죠. 시키지 강제로. 세수를 해야 되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배신감에 빠졌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세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이 동감할 거예요. 우리는 가족한테는 막 하고 밖에 나가면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요. 부모님 말보다. 근데 이제 엄기호 씨가 이 빚어내는 비극이 뭐냐면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부모님은 내가 애의 굉장히 중요한 세계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건 변해요. 애가 이제 성장하고 가족과 부모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전보다 비중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엄마 아빠 말보다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말빨이 잘 먹히고 사촌 오빠 사촌 언니 말도 말빨이 잘 먹히지만 무엇보다 그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대 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전부 다 그 친구들이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 석차 이게 얘네한테는 일단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라라고 해도 애들이 목을 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이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첫 직장이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애들한테 그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러죠? 방목형 네.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근데 애들이 방목을 할 생각이 없어. 보면 다 지들이 먼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성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엄마는 나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애들은 아직 그 세계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의 인정과 말하자면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혹은 쟤는 농구를 잘하는 애, 쟤는 싸움을 잘하는 애. 이걸로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거지. 저는 이 엄기호 씨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동감하거든요. 동감하는데 이 책은 애들한테 읽혀서는 사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읽기에는 네. 굉장히 좋고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 글들에 그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요. 거의 막 뚝뚝 흘러 넘칠 정도로. 그래서 보면은 2015년에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근데 이 책을 써놓고 보니까 자기가 말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낸 게 공부.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저는 이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제가 그 김대기님 말씀에 덧붙여서 앞서 이제 네. 그런 연대, 환대, 뭐 신뢰, 협력 이런 것과 이제 공부가 붙는다는 느낌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네. 저부터가 굉장히 이분화돼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가치나 태도는 뭔가 공부보다 예를 들면 그야말로 가치관 혹은 실천의 영역이 네. 너무 중요하다는 게 세팅이 돼 있고 음흠. 오히려 공부를 중심에 두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식자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것과 멀리 있고 그래서 이 길이 공부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때 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시점부터 이제 공부는 어떤 정말 대상화되어 있는 어떤 공부 필요에 의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내 삶의 지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과 크게 상관없이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바, 믿어왔던 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공부가 그런 삶의 태도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돌이켜 보면 많았겠죠. 근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근래 들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된 부분들이 인권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얘기들은 논의들을 거치면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전환이 일어나기 어렵고 이 전환이 유효한 방식으로 적용되려면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체감들을 조금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아, 오늘 또 깨알 홍보. 아니 홍보가 아니라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공부가 나 혼자 내가 철학 공부를 하고 무슨 신화 공부를 하고 그잖아요. 막 이 공부를 할 때와 그러니까 함께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 안의 질문이 나 혼자 책을 읽을 때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네네. 그리고 그냥 메모를 했다가 그 장이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내 질문으로 받아 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말한 공부라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게 붙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공간과 여유가 있냐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공부를 그 정도의 영역으로. 그 사실 애 학원비 내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책을 사는 것도 어렵고 그 책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돈과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길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러니까 공부는 예전에 내가 해왔던 그 공부와 다른 공부로 변모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꼭 마주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 누구의 인사이트, 누구 누구의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트레발이라던가 네. 뭐 이런 유명한 셀럽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어떤 성공 비결이나 작업 방식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최근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깊이가 굉장히 제한되더라. 근데 이제 제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황주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얻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책을 읽어야겠어. 그래서 추천 도서를 받아요. 지인들한테. 근데 계속 추천 도서만 받고 책을 안 읽는 거야. 얘는 20권 추천해주고 쟤는 30권 추천해주고 네. 추천 도서의 목록은 굉장히 쌓여가고 이거를 뭔가 풀어서 읽고 내가 내 걸 소화하면 굉장한 가치를 가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목록만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할 바에는 사실 그냥 사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이제 사실 이렇게 슬쩍 나왔다가 들어갔던 것이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소화, 네. 그러니까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가 이제 그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의 압박이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학습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요즘에 제일 많이 학습하는 거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체로 네.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거지. 그걸 가지고 다음을 내다보려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알아는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보는데 그렇게 받아봐야 되는 뉴스레터만도 막 십수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 곱씹는다든지 네. 혹은 이제 그걸
흔히 말하는 내 걸로 만든다든지 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눈다든지 이제 이런 여유가 사실은 공부라는 틀 안에서도 이제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게 아까 학창 시절 얘기하면서 네. 이게 오늘날 우리 상황과 굉장히 먼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제가 엄기호 선생의 공부라는 네. 책을 가져와 봤고요. 김느끼님 책이 오늘 나눈 책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테크니컬한 도움을 주는 책이 네, 아닌가 네. 싶은데 어떤 책 가져오셨죠? 저는 이 사람 이름이 좀 웃긴데요. 모기 게니치로라는 뇌과학자예요. 일본의 네. 뇌과학자가 지은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이 심상치 않네. 그래 제목이 책의 내용이에요.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약간 되게 트렌디한 책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식은 다 웹에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하기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거를 이제 잘 꿰고 조합해서 어떤 지금 당장 필요한 통찰, 어떤 삶의 방향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꿰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뉴스레터를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받아봐서 다 없앴어요. 필요가 없더라고. 어차피 이게 다 쓰레기야 나한테. 받아봐야 보지도 않을 거고 볼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뭐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방향이 어떨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분야를 하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는 분야를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대한 뉴스레터를 내가 만들어서 뿌릴 수 있게끔. 그게 주도적 학습의 영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우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 제가 좀 스스로 지기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 토픽이 나왔으면 야 나 몰라 그리고 그냥 들으면 되는데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뭐 박사 넷이 모여서 얘기한다. 각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를 공부한. 그러면 한 명이 얘기할 때 나머지 세 명은 그 얘기에 대해서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폰노이만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걸 좀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만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내는 이제 힘이 중요하다. 생각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사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쓸모 있는 뭔가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 창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책 자체가 굉장히 얇고요. 얇은데 만만한 책은 아닌 게 읽다 보면 글도 되게 쉽게 썼거든요.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덜컥덜컥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에 약간 칼이 숨겨져 있다. 어쨌든 여러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으니까 일상에서 이제 생각해내는 힘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인간이 될 수 있냐. 1번 일상에 여유를 가져야 된다. 아까 나온 얘기네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인데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적거나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뇌 속에 저장해야 된다. 이것도 난 너무 공감 가. 왜냐하면 노트에 적거나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그냥 입력하고 말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이걸 했어.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았어. 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렇죠. 잊지 않고 있다. 달리기, 걷기, 수면 그리고 목욕 등은 충분히 이제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이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데 네. 이 디폴트 모드를 활성화시키니까 자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나 현실과 정반대되는 일에 관해 스스로 질문하면 생각이 쉽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렌디피티는 생각해내는 힘의 가장 큰 자양분이다. 이게 약간 일본식 어투인데 세렌디피티가 그냥 되게 우연적인 행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운빨이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안 난다고 자책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의 핵심은 여유를 가지라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저 너무 맞는 말인데 음. 저도 요즘 정말 자주 생각하는 게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우리 모두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도 너무 바쁘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왜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좀 자연인 그 분들의 마음이 일견 정말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 이걸 일상에서 생각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하면 좋은 일들을 또 정리해놨어요. 이게 제가 말하면 박아다디님 약간 뜨끔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저 지금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번 자기 감정을 발견한다. 2번 창피를 감수한다. 그리고 3번 뇌 속에 목록을 저장한다. 그렇죠. 4번 디지털과 거리를 둔다. 5번 자신에게 질문한다. 6번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7번? 중요해요. 맛있는 그럼요. 음식을 7번 먹는 거. 다시. 다른 세대와 소통한다. 네. 그리고 8번이 세렌디피티 엄청 좋아해요. 세렌디피티를 발견한다. 근데 이게 발견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렌디피티라는 게 일상의 행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운이고 이것도 참 일상의 행운이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절대 뾰족해지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력이라는 거는 남한테 무례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기분을 상할 만큼 예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충분히 경험을 쌓고 삶의 원숙함을 쌓았을 때 그때 창조력이 빛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퍼뜨리고 그러면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이런 흐름인데 그냥 뭐 없어요. 이론적인 뭐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뇌과학자다 보니까 뇌에서 어떤 보상 체계 창조적인 활동을 했을 때 뭐 도파민이 분비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뇌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약간 셀럽이에요. 여러 책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뇌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살아오면서 공부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 인생에서 이제 인생의 태도란 이런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술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목 정말 와닿네요. 그 뭐 창의적인 생각, 창조력 이런 게 뭐 예민하고 막 들이붓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귀감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공부 주제 관련해서 생각해 보다가 되게 난데없는 책을 하나 기억이 나서 이게 선인들의 공부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디를 펼쳐도 뼈를 때리는 공부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황주분이 한번 책을 펼쳐주시죠. 진짜 아무데나 펼쳐볼게요, 펼쳐봐도 진짜? 돼요. 어머? 폈어요.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읽어보세요. 항상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며 두 손을 모아 바르게 앉으며 걸음걸이를 급하지 않고 점잖게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 가지 한 가지의 행동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무렇게나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죠. 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제가 지금 펼쳐봤는데 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분발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는데도 진전이 없는 것은 용맹정진하지 않아서다. 진짜 아니 이런 말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해설도 없어요. 그냥 그런 말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 율곡 2 얘기도 있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또 재미난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졸지 말라고 충고한다. 눈만 뜬다면 능히 스스로 천지와 일월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밌죠? 실소. 근데 이게 실소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선인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뒷부분에 오면 박지원이나 뭐 홍대용이나 네. 뭐 최한기 여기 오면 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요. 그런 재미가 있겠네요. 시대상을 보는 재미도 있겠다. 네, 진짜. 그런 맛을 좀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있네. 최한기 가르침을 세우고 학문을 세움에 자기의 견해만 고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데나 펼치면 뭐가 있다고 했는데 말이 근데 뭐가 다 있는데 네. 말이 좀 만만치가 않네.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약간 힘들 때 네. 아무데나 한 군데 펼쳐보시면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네. 선인들의 공부법.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되시지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못 찾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실제로는 2013년인가 14년에 나온 책이에요. 오래되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생각. 최근에 제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데 최재천 교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뭔 인터뷰를 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풀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의 대화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면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10일 전에 맞추는 것이다. 마치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10일 전에 끝내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게 좀 하기 어렵지만 처음이 어렵다. 하게 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쉽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셨다는데 근데 뭐 물론 이제 실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여유도 있을 것이고 10일 전에 해놓으면 네. 글쓰기 할 때도 늘 최재천 교수가 그 얘기를 하죠. 자기는 늘 마감 일주일 전에 일단 쓴다. 일단 분량을 맞춰서 일단 1달러 짓는 거예요. 근데 여유라는 부분이 네. 고칠 수 있는 여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나 내가 뭐 이렇게 완성도에 대한 집착, 기준 이런 걸 높여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1회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2회전, 3회전 할 수 있고 한결 나은 성취에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여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마감까지 이렇게 다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가면 에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점 더 여유 없고 바늘 꽂을 이 균형이 없게 만드는데 오늘 제일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선생님 말씀이. 뭐 조지 오웰을 노가다 부두에서 노가다 하면서도 뭐 글 잘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네, 저희 오늘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일단 책도 많이 다뤄봤네요. 황주부님께서는 조지 스웨인의 공부책, 저는 엄기호의 공부, 김니키님께서는 모기 개니치료의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외에 각자의 공부 경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의 사례까지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공부라는 단어 아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평생 지고 가는 이제 주제이자 문제일 텐데요. 한 번쯤 여유를 갖고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